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오신 이제 원선영 선배님 그리고 강대규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서로의 이미지가 어떠셨는지. 올고드시다. 장래가 매우 분이시구나.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네. 차기 도지사 후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차기 도지사 후보로 누구를 지지해야 될지 모르겠거나 없거나. 강원도민들의 민심을 좀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인 거잖아요. 뭐 야권 분위기 어떤가요? 위원장이 출마를 하면 저희는 출마를 못합니다. 저는 들었어요. 저는. 다 이렇게 그 라인이 있는 거잖아요. 중앙당에 누구, 뭐 그 다음에 누구. 사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강원 기자들의 거침없는 수다 타임 강원 기자회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가요? 네. 네.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오신 이제 원선영 선배님 그리고 강대규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은 뭐 이전에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선거 때. 선거 때 제가 어떤 선거 때? 이번 총선 때 제가 출사표를 던지고 그렇게 또 제대로 인사 이렇게 한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때 보셨을 때 뭐 서로의 이미지가 어떠셨는지. 올고드시다. 청댕 기자시다. 네네네. 저는 이제 장래가 매우 분이시구나.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네. 그럼 국장님께서 두 분 좀 서로 소개를 해주실까요? 일단 뭐 우리 왼쪽에 있는 원선영 기자는 강원일보 지금 정치부 서울 취재팀에서 국회에 지금 출입을 하고 있고요. 모처럼 서울에 근무하는데 모신 거고요. 강대규 변호사는 저희 반고정인데 사실은. 예. 뭐 그 현직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이세요. 뭐 여러 가지 직함도 갖고 계시던데 중앙당에서 뭐 법률자문위원도 맡고 계시고 강원도당에서 또 이제 법률자문위원 맡고 계시는데 저희는 국민의힘 당원으로 오늘 나오신 건 아니고 정치에 대해서 이제 시사평론에 해당하는 걸로 객관적인 시각으로.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이제 모시기 힘든 분들을 저희가 지금 모셨는데 선배님 되게 오랜만에 출연하셨잖아요.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다시 선거 끝나고 국회로 돌아가서 최근까지 국정감사가 있어서 조금 바빴고요. 최근에는 이제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것도 좀 챙겨보느라고 열심히 취재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서울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난리잖아요, 특히. 맞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확진자가 이제 몇 차례 나와서 기자실도 이제 좀 원래 100% 정원이었으면 이제 절반 정도만 이렇게 상주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고 있고요. 이제 취재할 때 이렇게 뭐 오가는 것도 조금 불편하고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울에서는 기자들도 코로나19에 걸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장 최일선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또 접촉자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감염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이 아마 기자가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좀 출입처에서 가급적이면 오지 말라고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대면 취재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제약도 많이 되고. 네, 맞습니다. 근데 정치부 기자라는 게 결국은 사람들을 만나야지 이야기를 듣고 또 그다음에 어떤 궁금한 것들을 질문을 하고 뭐 이런 특성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요즘에는 풀 기자단이라는 걸 구성을 해서 최소한의 인력을 투입을 해서 이제 뭐 그 발언 내용이라던가 사진 자료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요. 사실상 개별 취재는 조금 제약이 많이 생긴 편이죠. 전화 정도로 인터뷰하고. 그렇죠. 네네. 몇 가지 좀 어려움이 많네요. 보다 건강 조심하시고.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 좀 정치권 이슈를 좀 털어볼까 합니다. 무엇보다 좀 비하인드 썰 같은 게 좀 많이 기대가 되는 시간인데요. 오늘 좀 수위를 좀 높여서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원 기자회견 없어져서 그래서 오늘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한 좀 여론조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 후보로 좀 누구나 알만한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좀 국회에서 반응, 뭐 분위기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내년 초에 4월에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고요. 또 각 정당들이
대선 후보를 이제 뽑는 그 레이스가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뭐 그 국회 쪽에서도 원래 이제 무게 중심이 청와대 쪽에 이제 가 있었거든요. 예. 최근에는 국회로 다 넘어오고 여의도로 넘어오고 있다. 이제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뭐 이런 포럼이라던가 이런 소규모 모임 이런 것들도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사실상 지금 여의도에서는 이제 선거 분위기가 물씬 내년 4월에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그것대로 치러지지만 그 시기가 사실은 그 다음에 2022년에 그렇죠. 대통령 선거하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더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문에 조금 더 빨라졌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체감상, 네, 그렇습니다. 이 대권 구도에 그 공신에 들어가서 성공을 하면 뭐 청와대나 정부 주요직에 입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 2년 후가 또 총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포석의 중요한 위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보자면 그동안 친문이 아니어가지고 뭐 공천을 못 받았던 뭐 어려움을 겪었던 당내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에게 기회가 될 것이고 네. 야당으로 보더라도 원내는 물론이거니와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필사적으로 지금 달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뭐 사실은 선거가 하나가 있으면 거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자리를 비우는 순간에 그 자리가 또 비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쇄 이동이 되는 거죠. 근데 기존에는 여의도에서 후보를 만들어요. 네. 만들어서 준비해서 딱딱해서 싸우고 딱 하는데 지금 요즘에는 국민들이 후보를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네. 여의도에서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윤석열 케이스인데 네. 물론 기존에도 뭐 문국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스쳐 지나갔던 많은 국민들이 만들어준 후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은 본인이 이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국민들이 따라와 준 거고 안철수 초선 때 그 대선 처음 나갔을 때 그렇고 근데 윤석열 그 총장은 본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에서 뭐 1, 2등을 다투고 있다고 하니 지금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총장을 관도도 골머리고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관도도 골머리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대선이 치러지는 2022년에 지방선거도 함께 치러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차기 도지사 후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강원일보가 최근에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설문조사 결과 좀 설명해 주실까요? 사실 이거는 저희가 10월 달에 했던 조사라서 이제 두 달이 채 안 됐죠. 했는데 아직 뭐 지방선거가 1년 6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좀 이른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 여론조사가 그렇게 크게 유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뭐 현재의 민심을 보는 거기 때문에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차기 도지사 후보 적합도 조사를 했어요. 1위가 이광재 의원 18.9%, 2위가 권성동 의원 6.2%, 1, 2위와의 차이가 한 3배 정도가 나고요. 그 뒤로 뭐 원창묵 원주시장이라던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또 김진태 의원, 김진태 전 의원이죠. 한기호 의원, 뭐 이런 순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 이거 보고 좀 특이했던 게 만약 이대로 간다면 그 원창문 시장이 4.1%가 나왔는데 이광재 의원이 도지사 출마를 한다면 이 4.1%도 이광재 의원한테 더해질 거예요 아마. 근데 이광재 의원의 18.9%는 오로지 원주가 아니라 그 태영평정 예전에 그 태백영을 평창 정선이기 때문에 요거는 오히려 좀 이렇게 갈라질 수 있는데 오히려 원창뭉의 4.1%가 이광재에게 집중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정당 지지도가 없는 층이 46.1%이고 적합한 후보가 없다. 새 인물을 찾겠다가 42.5%, 거의 50%에 준하는 우리 도민들이 새 인물이 없다고 하는 게 우리 강원도내 정치의 현 주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 부분을 봤는데 전체 그 차기 도지사 후보군의 총합이 절반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없다. 내가 지지하는 차기 도지사 후보군이 없다가 42.5%, 또 모른다. 이게 10%가 넘어요. 사실은 이거 두 개 합치면 지금 52.8%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절반 이상은 아직 내가 차기 도지사 후보로 누구를 지지해야 될지 모르겠거나 없거나 저 사람 중에.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부동층이나 이런 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느냐에 따라서 구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혀 이제 강원도민들의 민심을 좀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여야권에서 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인물들 어떤 인물들이 있는지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은 뭐 여기 선택지 안에 지금 뭐 나온 분들 아까 이제 원선영 기자가 미리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 보면 지금 이광재 의원, 원창묵 원주시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야당에서는 지금 권성동 의원, 그다음에 김진태 전 의원, 또 뭐 염동열 전 의원 뭐 이런 분들도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는 것 같고요. 또 이양수 의원, 뭐 이철규 의원 잠재적인 후보군으로 다 볼 수 있겠죠. 지금 좀 뭐 야권 분위기 어떤가요? 야권의 그 두 가지 이제 여기 인물이 안 나온 사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여론조사 이후에 그 황상무 KBS 앵커가 사퇴를 했습니다. 평창 출신. 평창 출신이고 고등학교를 춘천에서 나왔어요. 강원도 내 정치권에 변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력한 후보인 홍남기 총리와 대적을 해도 뭐 춘천 싸움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평창에서 또 그 힘을 얻어서 갈 수 있는 좋은 카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이분이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을 아니야, 입당 안 하셨는데. 야권 후보. 아니, 사퇴 그냥 사직서를 읽어보니까 우리 편인가? 국민의힘 영입하실 의사도 있으시고. 아니 뭐 도당에서 알아서 그런 거고. 또 이 여기 카드가 없는 분 중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지난번 총선에서 이제 급하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광재 의원한테 크게 선전했던 원주 박정아 위원장의 여론조사에 없는데 강원일보가 이제 여론조사에 이제 안 넣어줬으니까 제가 좀 신경 써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도민의 42.5%가 새 인물을 원하는데 박정아라는 사람은 그 원주에서 봤을 때는 되게 그 구인물인데 강원도 전체로 봤을 때는 새 인물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박정아 위원장이 출마를 하면 이광재 의원은 출마를 못합니다. 부담감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원주의 유권자 수가 37만 인구, 원주의 유권자 수가 춘천, 강릉 합친 거랑 비등비등해요. 충분히 싸울 수가 있고요. 또 홍남기 총리랑 붙었을 경우에 영동 지방 사람들은, 강릉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그 춘천보다 원주가 더 가깝다는 거죠. 원주 사람을 뽑을 확률이 있어서 그래서 또 좀 더 유리하지 않나. 그리고 또 그 이력을 보면 청와대에서 아마 5년 동안 근무를 했을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청와대에 있었고 제주도 정무부지사 경력이 있어서 도 정치에도 제가 너무 홍보하고 있네요. 지금 너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반박하는 건 아닌데 본인 의사는 안 물어봤어요. 본인의 의지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본인 의사는 안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 여기에서도 좀 언급이 안 된 분들 보면 도지사 출마하셨던 정창수 여기 있긴 있습니다. 0.8%. 그리고 뭐 한기호 의원 뭐 이런 분들도 이름이 다 있네요. 그러니까 야당은 거의 국회의원들 이름이 다 올라가셨던 것 같고 뭐 여당에서는 아까 이야기하신 분들 외에 육동환 전 강원 연구원장, 정만호 지금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국민소통수석이시죠. 전에 강원 또 경제부지사 하셨고요.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지금 강원일보 여론조사도 뭐 여당 후보가 누가 적합하느냐, 야당 후보가 누가 적합하냐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고 전체적으로 후보들을 대상으로 차기 강원도지사에 적합하신 분을 누구라고 보십니까? 후보들을 다 열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름이 올라갔고 어떤 지지율이 나오는 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우리 강원도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좀 우리가 참고 삼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1995년에 이제 민선 체제가 복원이 되고 나서 처음 선거했을 때는 강릉 출신의 최각규 그리고 동해 출신의 김진선 전 지사가 3선을 했고 그 이후에는 원주의 이광재, 춘천의 최문순 이게 영동이 초반에는 좀 강세를 보이다가 이제 영서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좀 어떻게 지금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은 사실 너무 지금 후보군이 많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구 수로 따지면 뭐 사실 영서 지역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영동 지역보다는.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지역적으로 지금 어떤 지역이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참 아까 강대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좀 팩트를 좀 바로 갖고 싶은 거는 춘천이 지금 28만이고 강릉이 21만이라서 합치면 한 50만 정도 되고요. 원주는 한 35만 정도니까
비슷하진 않습니다. 알고 그렇습니다. 네. 제가 또 가짜 뉴스 공개 방송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는 영동과 영서라는 관념적인 어떤 지리적인 구분 네. 또는 문화권의 어떤 차이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강원도 내 정치에서도 춘천, 원주, 강릉이 미묘하게 견제와 균형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강대규 변호사나 원선영 기자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영동을 대표하는 어떤 인물 그리고 영서를 대표하는 인물이 부딪혔을 때는 네. 약간의 어떤 좀 지역을 옹호하는 어떤 그런 심리가 작용할 수 있는데 대체로 지금 보시면 그 당시에 후보들이 나왔을 때는 영동 출신들이 나왔거나 영서 출신끼리 나왔는데 공교롭게 뭐 춘천하고 원주가 갈린다든지 아니면 춘천에서 두 명이 나왔다든지 네. 뭐 이런 어떤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후보가 안 나오는 지역에서는 반대로 후보를 선택하는 어디 쪽으로 쏠리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좀 나눠지는 그런 특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대진표가 나와야 지역구도도 조금 선명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지난번에 그 최수영 소장님이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예. 뭐 도내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중앙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뭐 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 중앙 정치권에서는 차기 도지사 후보를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혹은 뭐 숨어 있는 후보, 저희가 뭐 미처 보지 못한 후보가 어떤 분들이 있을지 좀 네. 얘기를 해볼까요? 뭐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자면 네. 아까 본인 의지를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진짜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네. 의지를 중앙 정치권에서 의지에 대한 거를 판단을 할 때 일단 첫 번째가 행보고 예. 두 번째가 뭐 예산 챙기기 그런 건데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홍남기 총리께서 네. 춘천을 기반으로 한다면 영동 라인에 있는 해양수산산업이나 애로사항 같은 거 있으면 보고를 해라. 네. 뭐 이렇게 저는 들었어요. 저는 들은 정보가 있어서 아니 말씀드리는데 최근에도 예. 홍남기 부총리가 횡성의 그 이모빌리티 예. 산업단지 가서 그다음에 그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발표를 하고 1120억 행보가 예. 좀 넓어지고 네.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본인 의지가 중요한 것 같고 중앙정치권에서는 아마 홍남기 총리가 크게 대두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강원도 분들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의 현직 의원들 말고는 네. 중앙정치권에서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원장님께서 현장에서? 일단은 뭐 도지사 후보군에 대해서는 뭐 중앙당에서 공천을 하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구상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말씀 거론 안 된 분들 중에 네. 뭐 여권에서는 그 윤창열 사회수석 원주 출신의 이런 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원주시장이나 강원도지사 뭐 후보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네. 또 정만호 국민소통수석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도지사 후보로 많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뭐 정재훈 그 한수원 사장 같은 경우에도 뭐 지난번 총선 때도 네.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또 지선 후보군으로 거론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중앙당에서는 사실 지역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중앙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중앙 무대에서 뭐 공직자라던가 뭐 아니면 정치권이라던가 이런 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예. 훨씬 본인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보시는 거론되는 이런 후보들보다는 약간 이제 좀 중앙 서울 무대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 위주로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게 아닐까. 공천권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단체장은 공천권을 그 도당에서 합니다. 강원도당에서 하는데 그 광역단체장은 중앙에서 하거든요. 그 공천권도 좀 도당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많은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이 중앙에서는 강원도의 생활권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춘천이 홍천하고 붙어있는 생활권이잖아요. 뭐 이런 거를 뭐 아예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접근을 하고요. 네. 또 강원도가 약간 그 고등학교 지역 정서주의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아예 이해를 못해요. 여기서 태어나면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뭐 어디서 태어난 사람이잖아. 근데 여기서 중학교, 고등학교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그냥 뭐 중앙에서 추진하려고 하던가 뭐 이런 걸 보면서 되게 안타까움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여러 번의 지방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총선거를 이렇게 지나면서 보면 그렇게 꼽는 방식은 오히려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상향식으로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라든지 인지도라든지 이런 거를 쌓은 사람들이 결국은 당내 경선에서 그런 점수들을 받아서 공천을 받는 이런 양상도 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다 이렇게 그 라인이 있는 거잖아요. 중앙당에 누구, 뭐 그 다음에 누구, 뭐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다단계 방식으로 오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룰 자체가 공정하지만 네. 실제로 보면은 사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뭐 아시겠지만. 네. 정치 시민들이 좀 어렵죠. 네. 굉장히 불리합니다. 네.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여.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